2019년 10월 25일입니다. 이제 뭐 서울 중부지방에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영하로 떨어진다니까 아침 기온이 여러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범 게리 리지웨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금 사무엘 리틀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게리 리지웨이 이 사건, 그린리버 킬러가 중요한 이유는 이론적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이제 간간히 그 약간의 프로토콜, 약간의 이 유형적인 것을 보였던 연쇄살인의 말하자면 sadistic sexual homicide의 범죄자가,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일종의 이걸 저는 이제 뭐 기념품 보관, 스비니어 혹은 트로피 이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연쇄살인범들이 그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물건, 아니면 특정한 신체 부위, 아니면 특정한 어떤 관련된 어떤 사물이라든가, 아니면 사물과 관련된 사물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것, anything, 이것을 수비니어, 보관품, 기념품, 트로피, 말 그대로 트로피, 기념품으로 보관을 해온다 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기념품이나 트로피를 다른 그 이후의 피해자들한테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 피해자로 나중에 피해자로 만들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달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마치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게리 리지웨이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20명 정도를 죽인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한 3-4번째에서 피해자로부터 뭐 훔친, 아니 가져온 뭐 옷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반지라든가, 아니 반지는 너무 눈에 띄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약간의 머리카락이라든가, 아니면 머리핀이라든가 등등, 약간 좀 애매한 형태의 어떤 물건들, 거기에는 손수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보관해 왔던, 예를 들면은 뭐 기념품, 말 그대로 선물 기념품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네잎클로버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에 한 3-4번 있었던 그 피해자로부터 가져온 거를 한 12-13번째의 피해자한테 놓거나, 아니면 마치 거기 떨어진 것처럼 툭 던져놓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포징이 되죠. POSING, 포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포징은 뭐 말하자면 피해자를 매우 수치스러운 형태로 시신을 위치시키는, 예를 들면 성기를 노출시키는다든가, 아니면은 손을 모아두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엎드려서 뭐 이렇게 마치 무엇을 갈망하는 듯하게, 갈구하는 듯하게, 사정하는 듯하게, 이런 것들 포징이라고 하는데, 그 포징의 한 요소로서 그것을 두는 경우, 그게 이제 게리 리지웨이의 사건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게리 리지웨이는 그런 뭐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게리 리지웨이를 연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당히 독특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그러니까 사디스틱 섹슈얼 허미사이드의 그래서 전형성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비니어, 수비니어는 SOUVENIR, 보관품, 기념품, 트로피인 줄 아시죠? 트로피. 이것에 대한 것이 리리주의. 그래서 저는 크로스 포징? 크로스랑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리콜 포징? 아니면 수비니어 포징? 뭐 이런 형태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의 개념도 거의 없었고, 사실은 살인사건이라든가, 뭐 성범죄 사건들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한 우리의 처참한 경찰, 검찰, 뭐 수사기관의 현실이었던 이춘재 사건이 벌어졌던 80년대, 90년대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이 수비니어라든가 뭐 그 크로스 포징 이런 그 물품들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은 난망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뒤에 90년대, 2000년대쯤 돼서 소위 2000년대쯤 되면 뭐 표창원 교수도 스스로 자기가 뭐 프로파일러라고 하고 요번에 뭐 이제 불출마하시고 다시 이제 뭐 이제 범죄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2000년대에 그런 접근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기록을 봐도. 그러니까 뭐 사건 기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저서 같은 걸 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소위 그리고 경찰청에서 운영했던 범죄 분석 팀이라고 하는 자칭 범죄 분석 팀이라고 하는 그냥 가서 사람들 뭐 면담하고 그게 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평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제대로 훈련되고 제대로 이 사건을 분석할 수 있었던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쯤에 화성 사건에 나타났던 크로스 포징 아니면 스피니어 트로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백히 분석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00년 후반쯤에 저희들이 이제 5년, 6년, 7년쯤에 경찰청 범죄분석 1기가 채용이 되고 저희 동기들이 같이 일을 시작했을 때 화성 사건에 대한 걸 접근하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보기 어려웠고 그나마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뭐 이런 것도 공부하라고 연구하라고 선배들이 남겨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히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기록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잘 그러니까 말하는 그 경찰서나 지방청 같은 데 처박혀 있었던 거죠.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구관님이 그나마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이춘재 사건에 그 지금 기록 엉망인 거, 사건 엉망인 거 이게 뭐 B형인지 O형인지도 모르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초등학생 실종 사건 진짜 이게 사안이 적인도 모르고 사건에 뭐 그러니까 완전 개판이죠. 쉽게 말하면. 뭐 다시 뭐 돌아와서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와 10차 증거물의 DNA가 이춘재 DNA 검출되지 않았다고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말하자면 3, 4, 5, 7, 9에서 나왔어요. 이춘재 DNA가 나온 거고 80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8차는 이게 이제 애매한 것이 윤 씨가 처벌을 20년 동안 수용 생활을 했는데 이춘재가 자기가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건 이춘재가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건 윤 씨도 아니다. 이건 제3의 범인이 있고 아마도 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좀 무리한 추정이지만 티타늄 관련된 부분이 섞여 있는
아마 페인트나 그림이나 이런 쪽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뭐 토끼풀 얘기도 나오고 벽지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 정확히 어디서 나온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8차는 이춘재가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춘재가 왜 그 얘기를 하는 8차 사건을 자기가 했는지를 분석하면은 사실은 8차 사건 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춘재는 8차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자기가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라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징, 크로스 포징 아니면은 수비니어에 대한 연결 수비니어, 이전의 것을 갖다 놨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해보면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10차 사건도 사실은 저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8차 사건이 좀 애매하고, 그러면 7, 2, 1, 그러면 7, 1, 2 아니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10차도 사실은 이춘재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춘재 같은 경우가 이 역진하는 거거든요. 역진하는 경우는 드문데, 왜냐하면 69세 된 노인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봐요. 그 요인은 아마도 그 초등생 실종 사건에서 벌어진, 그거는 사실은 이춘재가 했다고 보면은 무엇인가 다른, 그러니까 다른 요소로 접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성인 여성들의 공격이 되면서 수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 대상성을 바꿨다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 연결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초등생 실종 사건에, 지금은 사실 피살 사건이죠. 이춘재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유류품이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거 발견했으니까. 그런데 이춘재가 얘기했던 곳에 유류품과 시신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건 뭐예요? 유류품이 어떤 방식으로 놓여 있었나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이 없을 거예요. 정확히 그 사건을 정확히 하지 않았을 테니까.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경찰들이 뭔가 숨겼다. 시신도 숨겼다. 아니면 뭔가 사건을 숨겼다. 저는 그분들의 분노를 이해해요. 그리고 당연히 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춘재의 말이 맞다고 보면 수색도 안 했고 갑자기 시신이 툭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당황을 했겠죠? 이건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를 다시 말씀드리고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수거를 했는데 이대로 보고했다간 목이 날아갈 정도니까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고, 다만 이 유류품 정도는 갖다 놨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한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갔다. 이러면은 연결성은 분명히 있죠. 논리적으로 연결성은 있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당시에 담당했던 경찰들은 방방이 뜨겠죠. 뭐 범죄를 했다는 거니까. 근데 왜 혈흔이 묻은 유류품 아니면 유류품이 있는 거를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어디에서 발견했는가도. 그것이 이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자, 지금 또 얘기되는 게 윤 씨, 그러니까 20년 동안 수행생활 했던 윤 씨에 대한 사건 기록을 지금 이제 원래는 안 주겠다고 하다 이제 여론의 압박이 있으니까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저는 박준희 변호사가 뭐 인터뷰하는데 뭐 경찰의 입장을 이해한다는데 웃기는 얘기죠. 무슨 이해를 해요. 물론 수사를 위해서 일부는 뭐 감추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박준희 변호사가 말을 잘못한 거라고 보고, 가능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왜?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는 어차피 다 끝난 거고, 당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봐야지만이 얼만큼 개판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가끔 박준희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한테 유용한 어떤 일을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해 못할 말씀들을 하셔갖고, 말씀드려서 저는 좀 어쨌든 일부 공개는 안 된다. 전체 공개를 아주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판사가 언론 공개가 아니라, 아니 특별하게 그 감추고 하면 되니까, 이름만 감추면 되니까 그런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이 사건도 좀 오래 가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면은 사건에 대한 백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건은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되는 거지. 그냥 이걸로 유야무야 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